배수연 연합인포맥스 뉴욕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에서는 9월 FOMC가 열리고 있죠. 몇 시간 뒤면 지금 금리 결정을 할 텐데요. 현지 분위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분위기는 좀 어떤지 그것부터 먼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뭐 한국에서는 속보로 러시아 관련된 네네. 뉴스들도 동원령 뭐 네. 발효했다 그런 뉴스들도 나와서 장 막판에 약간 걱정이 네. 있었거든요. 네.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안, 초조, 안절부절, 이 정도로 요약될 것 같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볼 게 이제 미국채 수익률인데요. 미국채 수익률 상승세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 FOMC가 이틀에 걸쳐서 열리는데요. 어, 전날,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 어제 이제 그 첫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폭이 최소한 75bp는 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이어졌고, 그리고 점도표도 상향 조정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 미국채 2년물 수익률이 한때 4.0%를 찍었습니다. 이게 2007년 10월 이후 최고치인데요. 이미 그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2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상당히 많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채권입니다. 이 채권이 결국은 4%를 찍었다는 건 향후 연준의 매파적인 그런 행보에 대한 그런 시장의 우려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요. 10년물도 3.6%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단기 금리는 가파르게 오르는데 장기 금리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거나 오히려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그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했었는데요. 30년물 같은 경우에도 3.6%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4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요. 이런 그 모든 자산의 할인율에 해당하는 미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그러니까 그 자산 가격을 할인하는 그런 폭이 커지면서 당연히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우 지수가 1% 이상 하락했고요. S&P도 1% 떨어졌고 나스닥도 0.95% 떨어졌는데 거의 1% 안팎 수준으로 다 주요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그 달러의 가격을 의미하는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10을 위로 뚫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화 강세도 상당히 기조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강세, 그리고 미국채 수익률의 급등, 그리고 그에 따른 위험 자산의 그 하락세 혹은 약세가 이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뭐 시장에서 75bp는 뭐 이미 다 반영이 된 거고요. 지금 100bp 인상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시장에서 소화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제가 이 경제 부분의 전문 기자로 있으면서 100bp를 인하하는 건 한번 봤었습니다. 그때 9.11 테러 사태 때로 기억되는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그 금리를 올리는 건 정말 오랜만에 보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시장이 당초에는 기억하시겠지만 50bp냐 75bp냐를 두고 상당히 고민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해서 50bp 인상 가능성은 이제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고요. 지금 75bp냐 100bp냐를 두고 시장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에서 이제 그 연준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시장이 예측하는 패드워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를 보면 75bp 인상 가능성을 이제는 84% 수준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100bp 인상 가능성도 16% 수준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bp 인상 가능성은 거의 0%였고요. 50bp 인상 가능성이 한 50% 정도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 시장이 얼마나 지금 FMC의 그런 그 행보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스웨덴 중앙은행이 전날
기준금리를 100bp 올렸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도 100bp의 그런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울트라 스텝의 그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단행하면서 세계 글로벌 주요 은행들의 경종을 울렸는데요. 두 나라 다 그 원자재 강국이라는 부분이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스웨덴이 그 100bp를 올렸지만, 스웨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00bp나 올렸지만 스웨덴의 그 통화인 크로네는 달러에 대해서 대래 약세 혹은 약밥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환 시장 등을 비롯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준의 매파적인 통화정책 행보에 대한 우려 혹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 폭보다는 앞으로 연준이 얼마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이게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현재는 이제 4.5%를 넘어 5%까지도 올릴 수 있고, 혹자들은 7에서 8%까지 일시적으로 올렸다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뉴욕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터미널 레이트에 대해서는 저희 이 코너에서 이미 좀 많이 다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칼럼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결국은 인상폭, 그 절대적인 인상폭도 중요하지만 연준이 최종적인 금리 수준을 어디까지 올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늠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고요. 지금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달 FOMC에 나오는 점도표, 점도표라고 하면 연준 위원들이 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예측을 그 점으로 찍어서 그걸 평균을 내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난 6월 FOMC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때 올해 말 기준금리의 중간값을 3.4% 정도로 예상을 했었고, 내년 말에는 한 3.8% 정도에 오를 것이다라고 봤었습니다. 근데 이게 대폭 상향 조절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어디까지 오를 것인지 하는 부분을 지금 시장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PI 부분이 이제 이미 2월에 9.1%를 찍고 둔화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8%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GDP 규모를 가진 나라의 물가 상승세가 8% 수준이라는 점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상당 기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연준이 그 경제를 얼마나 긴축시킬지에 대한 그런 컨센서스를 점도표를 통해서 보여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점쳐지고 있는데요. 연준은 그동안 그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 과연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 그 가늠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8% CPI를 반영을 한다면 4% 근방까지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게 4.25, 하여튼 4.5%까지도 각오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매파적인 행보를 보일지는 결국 파월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줄 것으로 보입니다. 월간은 일단은 파월이 지난 그 잭슨홀 미팅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관성을 가지고 상당히 매파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 파월이 상당히 매파적인 부분을 보였기 때문에 어지간하게 매파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통상적인 지난번 수준의 그런 발언 수위를 이어간다면 대래 좀 비둘기파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 않냐, 일종의 착시 효과일 수 있는데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과 점도표를 저희들이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이 향후에 그 달러화 강세, 그리고 양적 긴축, 여기에 따른 그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계속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금리 수준을 가늠할 때
연준이 이 부분이 기준금리 인상에 얼마나 효과를 가지는지를 판단한다면 결국 그 부분을 차감하고 최종금리 수준을 예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가가 앞으로도 계속 추측과 그리고 전망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뭐 5%를 넘는 터미널 레이트 이런 건 얘기가 안 나오니까 좀 다행인 것 같긴 한데요. 미 국채 2년물이 4%를 찍었었고, 그거는 이제 어쨌든 시장은 4%에서 4.25% 사이의 기준금리를 반영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긴 한데, 금리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 그 다음에 오는 파급 영향 같은 거를 어떻게 또 봐야 되나요? 이게 어떤 시그널이라고 읽어야 되죠? 박사님이 훨씬 더 잘 아실 텐데요.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자산의 할인율이 결국은 미국채 수익률 혹은 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코 위험 자산에는 우호적인 그런 신호일 수 없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결국 최근에 주가 하락세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금방 말씀하셨듯이 최종금리 수준을 한 4% 중반대까지 보면서 연준이 내년에는 이제는 스탑 앤 홀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월도 지난번 잭슨 홀 미팅을 통해서 시사한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 이후에는 이제 당분간은 금리 인상 기조보다는 좀 홀드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상당히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27%, 26% 이렇게 연초 대비 내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경제 전문지인 베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아주 내상을 깊게 입은 성장주들에 대해서 매수할 타이밍을 좀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채 수익률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오름세가 일단락이 된다면 성장주의 고통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일부 기대도 지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RBC라는 금융기관이 최근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요. 그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나스닥 100 선물, 그러니까 이에 대한 포지션을 거의 제로 수준까지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이게 거의 한 150억 달러에 달하는 순매수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거의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한 포지션이 많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여지도 좀 많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연준, 그러니까 미국채 수익률의 향후 움직임을 좀 가늠할 때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다른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미국채 수익률 절대 수준보다는 그 회사채하고 그리고 정크번드 이런 그 회사채 크레딧 시장의 스프레드를 좀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연준의 그 통화정책 행보가 바뀌는 그런 변곡점에서는 항상 나타났던 게 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지나치게 확대돼서 기업들이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수 없을 때 그때 연준의 통화정책 행보는 바뀌어 왔던 그런 역사적 선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다른 어떤 지표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회사채와 그 정크본드, 크레딧 스프레드를 아주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 연준은 주가 조정에 대해서는 크게 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지나치게 확대돼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지경이 될 때까지는 연준이 긴축적인 행보를 좀 더 강화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페덱스가 지난주에 가이던스 낮추면서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운송이라든지 물류가 경기에 선행한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 페덱스의 이 실적 경고, 이게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라는 걸로 봐야겠죠? 네,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그
주요 지수 가운데 다우 지수가 있고요. 다우존스라는 그 투자 전문 매체도 있고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등이 결국은 그 찰스 다우라는 사람이 세운 것인데요. 투자자들도 아시겠지만 다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는 운행 지수에 후행한다는 그런 게 이제 다우 이론인데요. 다우가 그래서 이제 여러 단계로 단기와 중기와 장기의 그런 주가 흐름을 예상해 놓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우가 1929년 대공황을 예측해서 뭐 유명세를 탔는데요. 이게 지금 다우 이론에 근거해서 미국 주가 지수는 항상 운행 지수에 후행한다는 부분을 눈여겨 봤었고, 그게 역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들어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덱스가 실적 예상치를 하향 조정한 뒤에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지금 하락했는데요. 참고로 다우 운송 지수가 올해 들어서만 한 22%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미국 증시에서 다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은 조정을 받았고요. 근데 지금 이 부분과 좀 분리해서 또 좀 봐야 될 게, 여태까지 그러니까 미국이 소비가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라는 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주 가파르게 상승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등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강화되는데도 보면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는 아직까지는 물론 후행적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위축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뭐 말씀드렸지만 각종 대형 소비마트 가면 주차장이 예전보다 훨씬 더 붐빕니다. 이 부분을 보면 좀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 좀 버티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은 지난 9월 미시간대 소비심리 지수에도 일정 부분 반영됐습니다. 예측치인 60.00보다는 조금 밑돌았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오히려 확대됐거든요. 59.5로. 그리고 앞으로 기대 심리도 소폭 개선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직까지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소비자들이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소비는 줄이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고용은 상당히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 소득의 감소세를 고용 호조세가 좀 혹은 임금 상승세가 일정 부분 상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미국 가계의 저축률이 이전의 경우보다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계의 저축이 아직도 다 소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일정 부분 소비 여력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30년물 고정금리 모기지 금리가 6%를 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주택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받을 텐데 주택 시장 지표도 아직까지는 물론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충격이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저금리 시절에 상당한 가게들이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저금리로 지금 모기지 금리를 갈아탄 영향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가게들의 소비 패턴을 봐야 향후 미국의 경기 침체가 가파로 그리고 올지를 좀 갈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부터 이제 대비해야 되는 미국의 홀리데이 시즌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홀리데이 시즌에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를 눈여겨보시면 향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소비 패턴에 대한 그런 해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특파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FOMC 잘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